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코인과 주식을 짓눌렀던 시장금리가 높은 상황이 어떤 식으로 타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반복이 되는 게 국채금리가 팍팍 튀어오르면서 주식과 코인을 조정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번 금요일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 밤 10시 반경에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팍 튀솟아 버렸었죠. 그때 당시에 일단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실업률은 사실 잘 나왔어요. 예상치가 4.2%였는데 4.1%가 나오면서 이걸로만 보면 코인과 주식의 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망친 게 바로 비농업 고용지수였습니다. 한 16만 4천 명 정도 고용이 됐겠거니 했는데 실제 25만 6천 명이나 고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예상보다 고용이 뜨겁다,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금리 인하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식상한 내러티브가 다시 통하면서 국채금리가 팍 튀어 올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의심스러운 건 이 예상치가 형편없는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이 월가나 아마 기관들이 예상을 했을 텐데요. 저번에도 고용치가 21만 2천 명이었는데 완전 반대로 예상을 한 거죠. 실제는 훨씬 올랐는데 완전 떨어지는 걸로 예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충격이 두 배가 됐겠죠. 이게 뭐 고의로 그런 건지 아니면 타의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수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었고요. 또 기름을 부었던 사건이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서 CPI가 나오기 전에 그냥 사람들의 기대치를 물어보는, 실제가 아닙니다.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물어보는 걸 발표를 하는데 한 2.8% 예상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응답을 하니까 아니 인플레 3.3% 훨씬 오를 것 같은데요. 심지어 5년 후에도 3.3%될 것 같은데요. 인플레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금리를 오히려 인상을 해줘야 잡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이건 이제 2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이거 발표되자마자 그냥 서전트 점프로만 올라가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이때가 23년 한 9월 이때 거의 5% 찍으면서 한번 공포가 왔었는데요. 이때의 준하는 4.7, 4.8 정도에 육박을 하면서 주식과 코인을 공포로 몰아 넣었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왜 주식과 코인 하는 사람들은 10년물 국채 금리를 이렇게 쳐다볼까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자, 미국 국채는요,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 수단입니다. 이걸 4.7% 이자를 주고 빌린다는 건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3개월짜리를 빌려가지고 제가 3개월 안에 열심히 벌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겠습니다가 수월할까요? 아니면 10년물, 20년물짜리를 빌려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뭐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벌어서 갚는 게 수월할까요? 당연히 10년물이 편하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주로 10년물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0년물을 그렇게 쳐다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채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무슨 문제가 터지길래 이렇게 시장이 야단 법선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권은요, 미국 정부가 빌리는 돈입니다. 이 수단인데,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거는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대출 이자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 좋을 사람 없겠죠. 근데 문제는 미국 정부의 이자만 올라가고 내가 빌리는 건 싸게 빌리고 이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 정부 이자가 올라가면요. 전 세계가 다 시장 금리가 올라가요. 다른 채권도 올라가고요. 개인들, 기업들의 대출 이자까지 다 엄청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이것만 쳐다보고 결국 우리한테도 대출 이자에 압박이 온다. 그래서 이게 소비를 짓누르겠죠. 우리도 뭐 대출 이자 올라가면 이거 갚느라 바쁠 거고 그러면 기업들 때문에 경제 성장도 떨어질 거고 그래서 안 좋다고 하는 거고요. 또 국채 금리가 이렇게 높아진다. 다른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그래도 나름 안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5%를 그냥 투자 수익률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5%나 주는데 굳이 이 힘든 거 주식을 샀다 팔았다, 코인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두려기보다는 그냥 국채 사고 말죠. 이게 국채를 많이 찍어낸다든지 아무튼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자를 많이 줘서라도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좋아졌네 하면서 이걸 사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주식도 떨어지게 됩니다. 주식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핵심이긴 하지만 국채 금리를 적당히 유지를 하고 잡아줘야지만 주식이나 코인이나 상승을 한다. 제가 왜 적당히라는 제 기준에서는 뭐 이 기준금리라든지 국채금리라든지 다 4에서 4.5 정도 이게 이제 적당하다고 제가 뭐 적당한 중금리라고 예전에도 표현을 드렸는데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 예를 들어 볼게요. 시장 금리가 치솟습니다. 막 6%, 7% 됐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빌립니다. 그렇게 비싸게 빌릴 수 있는 용자가 없습니다. 대기업도 못 빌립니다. 그래서 다 망하는 거고요. 반대로 4에서 4.5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미국 입장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AI 위주로 돈을 막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금리가 4에서 4.5보다 떨어졌다. 막 저번 예전처럼 2%, 막 1% 됐다. 그러면요. 이거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돈 금리가 낮아지면요. 뭐 AI하는 뭐 빅테크뿐만 아니라 막 좀비 기업, 중소기업, 뭐 부동산 뭐 5만 대 돈이 다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이 강세 사이클은 끝나버리고 결국은 긴축해야겠죠. 금리 올리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적당히 잡혀야 주식 코인에 좋을 것이다. 미국에도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걸 누가 적당히 잡아줄 것인가? 미국 국채 시장 금리를 잡아줘야겠죠. 그분은 바로 스캇 베센트라는 분인데요. 아마 향후 1, 2년 엄청 많이 언론에서 보실 분입니다. 제니 델런 이상으로 많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분의 약간 뭐 성향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한 62년 8월생이고요. 예전 말씀드렸지만 동성애자입니다. 이분이 남편이라고 하네요. 참, 이분이 아닌가? 약간 야, 참 미국은 참 다르네요. 아무튼 동성애자고 예일대 정치학 학사를 나왔고요. T스퀘어 그룹이라는 헤지 펀드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있죠. 이 사람이 왜 뽑혔을까? 재무장관 후보 굉장히 많았고요. 모든 장관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왜 뽑혔을까? 바로 화려한 공매도 전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냥 핵심 두 개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조지 소로스 그 사단에서 뭐 인턴으로 들어가서 뭐 정말 그 소파에서 회사에서 자면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1992년이었는데 영국의 파운드를 공매도 하는데 핵심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0억 불 정도의 수익을 거뒀으니까 이게 1.4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30년도 더 된 과거니까 한 공안하는 붙여줘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 역시 조지 소로스 밑에 있을 텐데 2013년에 일본의 엔화를 공매도해서요. 역시나 10억 불 정도의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따지고 보면 아무튼 뭐 공매도가 아마 주로 주 수입원이었을 텐데 조지 소로스에게 총 100억 불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줬을 것이다. 이게 추정이긴 한데요. 그만큼 실력도 출중하고 조지 소로스의 뭐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쓰임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헤지 펀드들, 국채를 공매도하는 친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뽑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공격을 잘했던 분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TMI이긴 한데 트럼프의 형,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로버트와 절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뽑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리고 여러 재무장관 후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딱 두 명으로 압축이 됐었어요. 스캇 베센트랑 하워드 루트닉이라고 그 테더사 뭐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뭐 거의 임원급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사의 거의 뭐 임원급인 하워드 루트닉을 결국은 이겼거든요. 근데 원래 그 일론 머스크는 하워드 루트닉을 지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스캇 베센트를 뽑으면 이거 너무 뻔한 답이다 하면서 우회적으로 여기를 지지를 했었음에도 트럼프는 왜 이분을 뽑았을까 보면요.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할 수 있어요. 사실 하워드 루트닉은 더 코인에 가까운 친코인 인사긴 한데
자, 미국 입장,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비트코인도요. 들러리입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어떤 수단일 뿐이냐? 찐 목적은 미국의 빚을 잘 찍어내기 위한 방어자.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잘 찍어내는 게 최우선입니다. 마가라고 하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 윤정기, 달러 찍어내는 기계가 고장 없이 순풍순풍 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스캇 베센트가 훨씬 잘하겠다. 신 비트코인을 뽑으면 이분을 뽑았겠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섭섭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뽑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인지 나왔고 그는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도라고 써놨죠. 국채금리를 적당히 잡을 것인가? 이 적당히가 엄청나게 어려울 텐데 아마 이분의 그래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자, 이분의 목표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이분은 미국의 GDP 대비 빚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자, GDP 대비 빚을 줄인다는 거는요. GDP를 높여도 낮춰질 수가 있고요. 빚을 떨어뜨려도 낮춰질 수 있습니다. 수입을 많이 벌면 빚 좀 늘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분의 역할은 GDP를 높이는 건 다른 부서,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고 빚을 낮추는 겁니다. 빚을 낮추는 거. 여기에는 사실 그 일론 머스크 도지 부서, 각 부서 지출 줄여 하는 그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포함이지만, 더 핵심은 이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빚을 이분이 줄이는 게 목표다. 그리고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자, 전임자가 있었겠죠. 제니 델런이, 어떤 식으로 해놨는고 봤더니, 단기채를 너무 많이 찍어놨습니다. 단기채권은, 사실 20% 이하로 좀 찍어야 된다. 중장기채가 한 80%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고금리기도 했고, 과거에도 고금리였고, 고금리 상황에서는요, 장기채를 찍는 게 부담스러워요. 고금리인데, 그러니까 이자가 많은데, 내가 이거 갚아야 되는데, 막 10년물, 20년물, 30년물을 잔뜩 찍어 놓으면 고금리 채권이 잔뜩 있다는 거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단기채를 왕창 찍어 놨더라. 이게 지금 현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컨센서스가 어떤 거냐면요. 자, 올해도 국채 만기 3조 달러 이거 롤 오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높은 단기채 비중 불안 요인 최근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자, 단기채를 너무 많이 제니 델런이 찍어가지고 고금리 상황에서도 유동성 막 공급했었잖아요. 이게 단기채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채를 너무 많이 찍었네. 아까 보니까 20% 이하로 권고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단기채가 한 25% 정도 되는 겁니다. 권고 사항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게 이제는 단기채를 좀 줄이고 장기 채권을 엄청 찍어야겠네. 찍어야겠네. 이거 덜 찍었잖아요. 다 이거 고금리라고 뒤로 밀어버리고 나중에 찍을게. 그러니까 이 계획이 분기마다 발표가 될 텐데요. 앞으로 장기 채권 엄청 찍겠네. 가격 엄청 찍으면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이 채권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쭉쭉 올라갔다. 이게 지금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일하기 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해결책이 나올까?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첫째는 단순 무식한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계획적으로 굉장히 치밀한 빌드업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분이 뽑은 목적이기도 하겠죠. 자, 둘 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장기채 금리를 잡아낼 단순 무식한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 그냥 한동안 단기 채권을 더 찍으면 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예상을 못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하면 됩니다. 왜냐면요, 여전히 고금리까지는 아니지만 중금리입니다. 지금 시장금리, 국채금리 너무 높아졌잖아요. 부담됩니다. 장기 채권 찍는 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0% 이내가 단기 채권 찍는 게 권고 사항인데요. 안 지키면 죽는다 아닙니다. 미국 망하지 않아요. 한 예로 팬데믹 때도요. 단기 채권 그때 돈 엄청 찍어냈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 28%, 29%까지 찍어냈던 기억이 납니다. 30%까지는 안 찍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25%면 아직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채권 찍는 걸 그냥 유지만 해도 좋고 오히려 더 찍어내는 것도 방법이다. 굳이 1년 정도는 더 찍어내도 되겠죠. 한동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좀 덜 찍긴 하겠지만
자, 이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이 채권 자경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채권 공매도 치는 분들, 야데니가 이거 처음으로 만든 말인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 공매도 하고 있는데, 장기 채권 엄청 찍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덜 찍네. 단기 채권을 더 찍고 있는다고? 그러면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이분들은 공매도를 치고 있는데 가격이 안 떨어져요. 장기를 안 찍어내니까. 그러니까 이거 철수 또는 야 이거 우리도 피해를 볼 수 있겠다 하면서 이거 뭐지? 하면서 약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기마다 나오는 발행 계획 제가 나중에 알게 되면 한번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 채권 작용단을 퇴근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획적인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쉽습니다. 장기 채권의 수요를 높이면 되겠죠. 사실, 트럼프가 국가 부채 협상, 한도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게요. 결국 장기 채권 무한으로 발행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한으로 찍어낼 거면 수요가 있어야겠죠. 이 수요를 높여준다? 그러면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에 누가 사줄 것이냐? 일단 시중 은행들. 왜냐하면 트럼프는요, 은행 규제 완화에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요, 사실 4년 집권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수혜를 받았던 주식이 금융주였습니다. 그만큼 은행 규제에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 은행들에게 규제 완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자산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몇 퍼센트 이상은 자본금 좀 너네 들고 있어.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뱅크런 나오면 안 되잖아. 뭐 서프라임 모기 사태 겪으면서 이런 규제가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 자본금의 비율을 좀 낮게 좀 덜 갖고 있어도 돼. 뭐 다른 데 좀 투자할 수 있게 해줄게. 이게 은행 규제 완화거든요. 대신에 공짜는 없습니다.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말은 직접적으로는 하진 않겠지만 좀 규제 완화해 줬으니까 우리 국채 좀 사라. 알았어. 뭐 이 정도 압박은 아마 충분히 할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완화시키면 은행들은 실제로 국채도 많이 사거든요. 이 국채 수요를 아마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코인이 등장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법, 지금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데 결국 규제 완화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예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스테이블 코인, 뭐 테더사 같은데 지금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국가별 순위 보면요. 테더사가 샀던 게 예전에 19위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독일보다도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더사든 뭐 서클이든 이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그리고 준비금 그 비중도 굉장히 높아요. 뭐 은행들은 뭐 지급 준비금 한 8%뭐 10%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다 100% 거의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국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사거든요. 규제 완화해 주는 대신 공짜는 없죠. 국채 더 사, 준비금으로 더 올려. 당연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빅테크들도 보조금을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죠. 특히 AI나 뭐 반도체 뭐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일단 빅테크의 본업은 AI 개발이니까 AI 열심히 개발해라. 요것도 있겠지만 국채를 산다든지 비트코인을 사는 것도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국채는 사실 이들도 살 건데요. 비트코인 사는 것도 사실은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한국은 안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사게 되잖아요. 결국 비트코인의 수요가 올라간다.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올라가고 그럼 그 준비금인 국채의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빅테크의 뭐 국채는 당연하고요. 비트코인을 사는 빅테크 회사 한두 개 정도는 그래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단순 무식한 방법, 뭐 이런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게 23년도 11월 달 굉장히 막 아까 5% 가까이 갔을 때 나왔던 기사거든요. 자, 야데니가 채권 작용단 도망갔다더라, 퇴각했다더라, 이제 주가 급등 시작할 거다 하면서 뭐 예전에 리틀 버핏도 뭐 공매도를 청산을 하고 이런 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주가 급등 시작할 것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게 23년 11월이었으니까 사실 23년도도 꽤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올랐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더 오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더 올랐었죠. 그래서
아마 올해 뭐 조만간 접할 수 있는 뉴스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은 좀 불확실성에 대한 겁니다. 두세 달 전쯤에 쌀 쓸 때도 그때 당시 그 기본 컨센서스가 뭐였냐면요. 일단 피하자가 대세였습니다. 전문가도 그렇고 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왜냐하면 한결같이 대선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하다 이거였거든요. 대선 하루 전 기사입니다. 대선 불확실성의 하락 마감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실 작년 5월부터 11월 대선까지는 뭐 상승장 속에서도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할인 매수 찬스였잖아요. 그러나 이 하루 전에도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조심하자, 피하자,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자 했었고요. 자, 심지어 골드만삭스는 올해 10월 말입니다. 그 한창 안 좋을 때 미국의 10년 강세장이 종료됐다는 보고서를 썼었죠. 이때만 잘 견뎠으면 11월 초부터 엄청난 상승을 맛봤을 텐데 이런 거에 좀 흔들린 분은 아마 없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역시 트럼프 당선 전인데요. 이때도 일단 불안하니 피하자가 대세였다. 뭐 대선 불확실성 경계,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웠다고 이렇게 막 써 있는데요. 여기서 생각을 해볼 건 도대체 그럼 언제가 확실한 시기가 와서 싸게 산다는 말일까요? 25년은요, 정말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절대 이런 기사나 뭐 소위 여러 전문가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확인할 건 내가 다수와 함께 있는지 혹은 소수의 외롭게 혼자 계신지 잘 분별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